아니, 기자님 뭘 보고 계세요? 임금명세서를 보고 있었어요. 이게 저희 회사에서 발급하는 임금명세서인데요. 이 임금명세서 교부화가 오는 19일부터 전국 약국들에도 다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임금명세서를 보면은 제가 총 근무한 시간과 주말이나 야간에도 근무한 시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국들 같은 경우에는 5인 이하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하루 동안만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약국들도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들이 안 그래도 요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준비 상황이 좀 어떨까요? 아무래도 약국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그 임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4대 보험을 대납하는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도에 따라서 변화가 클 것 같은데요. 일단 약사님들은 본인들이 약국에서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기에 좀 바쁜 상황입니다. 맞아요. 약국들이 좀 주먹구구식으로 뭐 급여가 얼마다 이렇게만 계산을 하시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임금명세서를 도입하면은 잘못된 관행들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당장 좀 골치 아파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팜텍스의 이면수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약국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수 회계사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펌텍스 운영하고 있는 이면수 회계사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이번 임금명세서 의무화에 어떤 요점이 어떤 건지랑 그다음 약국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명세서의 사실 핵심은 그 임금을 줄 때 임금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서 주라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월급 봉투를 받을 때 봉투 겉면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연장수당, 휴일수당, 뭐 직책수당 이렇게 나누어져 있듯이 이제 급여를 줄 때 이 내용들, 내가 받는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갖다가 상세히 적힌 종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뭐 카톡이나 전자적인 문서로 이렇게 전달해 달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거죠. 사실 없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제가 급여 명세서 이런 거 받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금 사실 다 받고 있는 이제 기업들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단지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약국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는 이런 급여명세서나 이런 걸 뭐 실제 교부 안 하고 그냥 금액 연봉이 2천이다, 3천이다 그러면 그냥 이거를 죽으면 되는 거고 또 돈만 받으면 되는 그런 관행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거를 좀 상세하게 적힌 급여명세서를 좀 전달해 달라. 이게 사실 이 내용의 핵심인데 약국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약국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가 아니라 7시까지. 그래서 주 40시간이 넘는 사실은 뭐,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거고, 또 5인 이상인 약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차수당. 약국은 또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줄 수가 없는, 대부분 다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이러면, 이 부분을 지급해야 되고, 이 항목들을 다 이제 구분해서 줘야 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 안 해왔다는 거죠. 급여 명세서가 이제 도입되면서 그동안은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월급이 2천이든 월 500을 받든 200을 받든 내가 받고 나면 그것만 받으면 되지. 굳이 뭐 추가적으로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급여 명세를 받고 나면 사실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네. 예, 한 번씩 이게 보게 되는데, 이거 보면서 뭐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내가 만약에 휴일날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근로자에 나와서 일을 했어요. 사실 되게 막 나오기 싫은 날에 이제 나와서 일을 했는데, 이걸 딱, 급여명세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약국에서 이제 이런 급여명세서를 이제 교부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직원들도 여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예전에 일한 수당이라든지 연차 수당, 휴일 수당이 왜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근무할 때는 문제를 안 삼죠. 근무할 때 문제를 안 삼는데 이제 퇴사하고 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 금액도 사실은 우리가 연차 수당이나 휴일 수당 이런 부분을 계산하면 금액이 뭐 100만 원이 아니라 뭐 사실 5년 근무한 됐을 때 수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다시 실제로 줬는데 사실 일할 때는 다 이게 포함된 거다라고 다 구두로 이야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근로계약서도 어느 정도는 작성해야 하더라도 급여명세서에 그 인쇄가 안 돼 있으면 상세하게 인쇄가 안 돼 있으면 직원 입장에서 내 받은 게 없다라고 할 때는 사실 전체 준 금액, 예를 들어 연봉을 뭐 2,500, 3,000 정도 했을 때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빼고 나면 나머지가 기본급이 되는데 이게 다 포함돼서 2,500에 3,000이 이제 기본급이 되면 주어야 되는 금액이 훨씬 늘어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사실은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급여명세서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작성을 건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이제 만들어서 건네줘야 된다. 그러니까 안 건네주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다 해서 그냥 대충 그냥 건네주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로 정확하게 항목이 어떻게 휴일수당, 야근수당, 연차수당, 그 다음에 기타 식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이렇게 다 구분해서 설상여금을 줬던 설상여금을 구분해 줬고 이런 걸 다 구분해서 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로계약서만 잘 작성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당장 약국들이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약국들이 그럼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요점만 좀 추려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근로계약서인데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은 급여를 어떻게 설계할지, 어떻게 줄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려면, 약국에서 지금 관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실급여 기준, 그러니까 네트 방식이라 하는데, 이거저거 다 떼고 너 어떻게, 너는 500만 원만 가져가면 돼. 내가 4대 보험도 다 내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가 다 내줄 테니까 500만 원만 가져가면 돼. 라고 하는 네트 기준으로 월급을 주는 관행이 사실은 급여명세를 주는데 가장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급여명세의 핵심은 내가 주는 금액하고 통장에 찍힌 금액하고 급여명세서의 최종 나중에 지급되는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네트 기준으로 가면 이 기준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일치할 수가 없고 이게 100%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네트 기준이 아닌 세전 금액 기준으로 가야 된다. 사실 병원이나 약국에서만 사실 네트 기준, 실지급 기준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있는 거지 다른 업종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약국에서도 이제 급여를 줄 때 실지급 기준이 아닌 네트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방식인 세전 금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사실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근로계약 작성하는 거, 요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연봉을 막 이렇게 한 줄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야근수당, 휴일수당, 직책수당 이렇게 항목을 다 구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아야지만 만약에 이걸 갖다가 내가 회계사무실이나 기타 다른 데 어떻게든 어떤 식이든 좀 해달라라고 할 때는 그 근로계약서를 보고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걸 구분이 안 돼 있으면 급여명세서 자체를 작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어떤 준비사항, 갖춰야 될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안 작성해서 그런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급여명세서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항목별로 작성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급여명세서가 제대로 작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약국의 운영 시간을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반영하고 그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4대 보험이라든지 그것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일반적인 그게 이제 특별히 요구되는 문화가 아니라 다른 업계, 그러니까 약국을 지금 다른 업계에서는 다 그게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찌 보면은 그런 현상으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이제 매달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은 제 급여가 이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때 이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알게 되는데 약사님들이 이제 급여 명세를 이제 곧 지급을 하셔야 돼요. 19일 이후에는. 근데 이제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시간의 수당 이런 것들은 계산하기도 굉장히 복잡해요. 직원들의 그 근로 시간에 따라서도 그 다 각자 계산을 해야 돼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혼란이 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팜텍스에서도 그 혼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조금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급여명세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사실은 시간의 수당, 연장 수당이나 휴일 수당 이런 부분을 약사님들이 좀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통으로 해서 연봉 얼마 해가지고 다 포함된 걸 하기 때문에 구분 안 해도 됐는데 이제는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시간의 수당 이런 부분을 다 구분해서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큰 약국, 20명, 30명 이런 되는 약국은 노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유료로 해서 이걸 계산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약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팜텍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고, 지난 4월 달부터 이제 법이 시행된 예고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고민을 하고 저희 전산 쪽에서 어떤 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에서 생각한 게 이제 전자근로계약서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가 이제 금액을 연봉을 아마 3천, 4천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고 일하는 시간만 입력을 하면 예를 들면 월요일 뭐 화요일 다 일하는 시간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 그 시간만 다 입력을 하면 어떤 총 금액이 나오고 그게 시간 외 수당 그 다음에 연장 수당, 휴일 수당, 심지어 5인 이상인 약국 같은 경우는 연차 수당이 다 계산되게끔 해서 이게 이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이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이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직원 이메일로 보내거나 휴대폰으로 딱 보내면 직원이 이제 내용을 확인하겠죠. 예, 확인해서 거기에 사인을 하면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걸 전자근로계약서라 그러고 이게 법정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근로계약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자근로계약서를 가지고서 이제 급여명세서가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대로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작성이 되고 또 월별로 조금씩 다른 시간이 있다. 일하는 시간이. 그러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좀 더는 야근을 해. 이래가지고 야근을 했다. 라고 하면 그럼 야근 몇 시간 이렇게 그것만 입력하면 나머지 급여명세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약사님 좀 더 편리하게 입력을 할 수 있을까, 관리할 수 있을까 해서 좀 개발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제가 어제 프로그램을 살짝 미리 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약사님께서 세전급여만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뭐 시급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지금 내가 최저 시급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약국에서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이거를 팜텍스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비회원 같은 경우에는 네, 비회원도 지금 어떻게든 약국에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그걸 요구하는 약사님들에게 좀 배포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만나는 약사님들마다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약국에 다른 업무들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쓴다라는 게 진짜 여간 일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거는 19일부터 의무화가 되는 거면은 언제부터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급여를 19일 이후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날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급여를 오늘 지급한다. 그러면 오늘은 상관없는 거죠.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까. 근데 19일 이후로 돈이 나가는 순간 동시에 급여명세가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이제 매달 25일이 급여일이다. 그러면 11월 25일 날 첫 번째로 지급을 하게 되고 만약에 10일이다. 이렇게 될 경우는 12월 10일 날 첫 교부를 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세무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작년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들은 혹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에는 사실은 기존에 적용되던 제도가 그냥 원래 제도라는 게 언제까지 시행됩니다라는 기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한이 도래한 것들이 연장돼서 크게 변화 없이 그대로 연장이 된다. 일몰 연장하는 그래서 특별하게 이슈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 대상이 지금 현재 3억이잖아요. 3억인데 내년 7월에는 2억. 그 다음에 2023년에는 1억 이렇게 낮아지니까 사실 약국 매출이 1억 이하인 약국은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 치면 신규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들은 이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혹시 내년도에 세법은
종종 이제 자주 바뀌게 되는데 내년도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이나 아니면 약국 세무 트렌드도 좀 변화가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세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고 정책에 따라서 취해지는 게 사실 세무조사나 세무 소명 자료 요구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 작년에는 좀 세무조사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세무조사보다는 세무 소명 자료를 하라, 소명을 하라라는 그런 요구를 좀 많이 있었는데 이 세무 소명 요구를 할 때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이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지금 약국 세무 쪽에서 요구하는 트렌드, 올해 소명 자료를 많이 요구받은 약국이 대표적인 게 사실은 조제 매출이 카드로 세금계를 손님이 와서 카드로 이렇게 끊었을 때 약값을 결제했을 때 조제 매출이냐 일반약 매출이냐 요 구분하는 거를 제대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명에 대한 요구가 꽤 많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약국에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끊기도 하지만 또 이걸 또 회계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회계사무실을 알아서 과세 매출 얼마, 면세 매출 얼마 이렇게 분리해주는 회계사무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게 분류해주는데 이게 잘못되면 예를 들면 조제 매출인데 조제 매출 금액, 총 조제 매출 금액이 사실 최대로 끊길 수 있는 금액이 조제 매출의 본인 부담금 이상으로 끊길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내야 되는 돈보다 카드 매출이 더 많이 끊겼다.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신고된 약국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올해 이제 잡아내서, 그거를 이제 통보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소명해라라고 요구하는 약국이 많았고, 사실 이게 잡아내는 게 사실 새로운 어떻게 세무서에서는 어떤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잡아내는 거잖아요. 분석을 했는데 이번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무서 분석 기법이 또 이렇게 새롭게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어서 이걸 잡아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잘 잡아내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법이 한번 나오면 이게 보통 2, 3년, 3, 4년 계속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처음 제가 이제 그런 기법을 또 받고 세무서에 하는 거를 그래서 또 내년도 한 3, 4년 정도는 조제 매출을 과세, 면세 분류해서 신고하는 거, 요 부분은 좀 정확하게 특히 주의할 게 카드 매출이 조제 매출이 본인 부담을 넘어서 이렇게 분류되지 않게 신고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신고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게 신고된 경우가 또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 팜텍스 하기 전에 거래하던 딴 데서 거래하던 약국에서 일반 총 매출이 조제 매출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7천만 원이 누락되어 있다고 세무서에서 이렇게 소명을 요구받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조제 매출 본인 부담금을 넘어서 카드 매출을 딱 잡아놓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그 양도 양수 관련해서도 소명이라든지 이런 요청이 온 건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건인가요? 그러니까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 사실 포괄 양수들을 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요. 안 끊어도 되고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과연 진짜 이게 포괄 양수도가 맞는지라는 부분에 점검이 올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할 때 내가 포괄 양수도라는 게 기존의 그 시설을 다 그대로 인수받는다는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제 기계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인수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포괄 양수 계약할 때 그런 내용들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다 보관하셔서 세무서가 요구할 때 그걸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사실 권리금, 포괄 양수도 할 때 권리금을 이제 우리가 주고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약국가나 사실 일반 뭐 상점 할 때 권리금 신고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서로 주고받긴 하지만 서로 세금 신고하지 말자 해서 신고를 안 하는 편이고, 이제 언제 문제가 되냐면 보통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통장을 보게 되거나 쭉 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문제를 삼거나 하던데, 올해는 사실은 권리금에 대해서 세무서에 소명을 받은 경우가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조사가 아닌 소명에서 요구를 받아서 내용을 막 쭉 분석해 보니까 약국을 넘길 때 잘 되는 약국인데 왜 네가 권리금도 안 주고 넘겼어? 또는 왜 안 받거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권리금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라고 안 받았다라고 하면
끝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법상으로 과세관청 이번에 뭐 과세관청은 안 줬다라는 거는 그럼 네가 무상으로 권리금에 대한 어떤 무상 가치를 그냥 그대로 받은 거 아니냐? 정려받은 거 아니냐? 무상으로. 그럼 정려세를 내든지 아니면 자산수정 이익으로 해서 소득세를 내든지 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수받은 약사님이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현재 벌어지는 그런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권리금 세금 내더라도 비용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작성할 때도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예, 세무 트렌드 말씀하시니까 권리금조도 사실은 좀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올해 소명 자료 요구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드, 개인 카드, 그러니까 사업용 카드죠. 약국 전용. 예, 약국에서 이제 경비 쓸 때 이 카드의 내용을 이제 보통은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보게 되는데, 이쪽 부분도 사실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보통 약사님들이 보면은 주중에는 약국에서 일을 하고 이제 주말 쉬시면서 마트 가서 약국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약국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세무서에서 볼 때는, 약국의 약사 근처,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산 카드면 집에 한 물품으로 산 거지, 약국 물품으로 산 건 아니지 않느냐. 또 이게 주말에 뭐 이게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약국에서 근무도 안 하는데 약국에 쓸 리가 없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래서 사업용 카드, 약국 카드를 경비 쓸 때는 가급적 뭐 물건을 사더라도 약국 근처 마트에 사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 마치고 이렇게 사거나, 사실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구입할 때도 편한 주말에 와서 집에서 뭐 이렇게 구입하고 싶은 약국 물품을 할 텐데 그거 다 주말로 찍히니까 주말에 내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그 의심이 있으니까 가급적 카드를 쓸 때 약국 근처, 그다음에 근무 시간 중에 이것도 업무다 생각하시고 근무 시간 중에 주문을 하시는 게 약국의 과세관청에서 의심을 피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약국에서 물품 구입하는 것까지 참 꼼꼼하게 따져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올해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 쪽이나 네. 그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명 자료가 많이 요청이 있었으니까 네. 내년에도 이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죠. 예. 보통 이런 트렌드가 보통 한 3, 4년, 4, 5년 가거든요. 네. 예, 회계사님, 오늘 약국의 핫 이슈죠.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부터 그리고 내년도 약국 세무 트렌드까지 자세하게 설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팜팩스에서 알려주신 팁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번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